네, 오늘 화요일장, 오늘장의 주식시마론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주식시장 속 금융위기 역사로 보는 현재 주가 수준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 주 쉬시고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시장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설, 또 위기감 이런 것들이 감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외환위기라든지 그리고 2000년대, 2008년에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 쪽의 재정위기까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 발표로 인해서 재정위기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일단 감세안에 대해서는 부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면서 또 금융위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자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발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먼저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서 위기 당시의 주식시장 흐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왜 이런 주제를 생각했는지 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지난 2주 전이었죠. 2주 전 같은 경우에 CPI가 발표되기 전이었습니다. 8월 CPI 발표되기 전에 시장은 파월 피봇에 대해서 다소 안도랠리를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CPI 발표 이후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FOMC에서 점도표를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하면서 연말에 목표금리, 중립금리가 4%에서 4.5, 4.75까지 올라가면서 박스권 하향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죠. 기존의 제 뷰는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바라봤는데 틀렸죠.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에서 그 점도표를 올린 상황인데 가장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물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준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경기를 누르고 있죠. 공급적인 측면에서 자제된 것, 전쟁이라든가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든 건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통화량을 조절해서 수요적인 측면을 건드릴 수가 있죠. 공급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수요를 최대한 누르는 물가 앞에서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수요를 눌러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수요를 누르는 과정에서 각 경기 주체들을 누르는 과정에서 못 견디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 못 견디는 상황 속에서 경고음이 나오는 것들이 유럽, 영국, 그리고 은행, 또 기업들 또는 아시아 가장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경기를 누르고 있느냐. 네. 그건 물가인 거고요.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 달러의 패권, 미국의 패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2018년, 17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과거의 미국에 비해서 미국에게 이제 도전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건 사실이긴 하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달러를 보고 있는 건 그래도 미국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다 일단 그래 지금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다 같이 지금 누른다라면 다시 그 강달러를 넘어선 킹달러 그리고 정말 두 주체가 무너진다라면 그 패권은 더욱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 못했던 또는 예상하던 그런 이 아픈 곳에서 더 통증이 튀어나오면서 위기가 대두될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위기가 터지기 이전에 빨리
누르는 압박이 해소될 것인가, 또는 누르는 압박이 해소되기 이전에 위기가 터질 것인가, 이게 네. 중요한데 예. 사실은 뭐 저는 예측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위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용들은 분명히 주가에 반영됐을 겁니다. 그럼 내일 그리고 내일 이후에 그런 흐름들이 중요할 텐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일단 틀렸고 대응을 해야겠고, 연휴 동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이 대응을 한 투자자들은 살아남았고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어떤 때 끝났으며 또는 어떠한 상황 이후에 발생되었나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주말에 계속 뭐 쉬고는 있는데 머릿속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 계속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 당시 때의 심리, 그리고 현재의 레벨에 대해서 얼마나 현재의 레벨이 과거의 레벨 대비해서 단순히 절대적인 지수 레벨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밸류에이션적인 상대적인 가치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본 걸, 정리해 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코스피의 과거 아주 긴 차트를 알아보시면 제가 경험을 해 본 시기도 있고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기도 있는데, 네. 분명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기는 아무래도 교과서적인 부분이 많을 거고, 경험을 해본 시기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였죠. 94년도 긴 차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코스피 지수인데 저희 여기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94년 11월에 고점을 기록했었죠. 그리고 94년 11월에 1145포인트에서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98년 6월 저점 277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저좀 됐을 거예요. 저 중간에 큰 양봉. 저기 최저 나오네요. 이게 네. 98년도네요. 예. IMF 때의 연봉이죠. 이 IMF 때를 겪은 부분이 이 연봉으로 3개 내지 4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 토막이 났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1100포인트에서 277포인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기존의 5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런 이후에도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었고요. IMF 이후였죠. 이 당시 때 제가 최저점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었고 어떠한 심리였는지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그 이후와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후에 닷컴 버블이 있었죠.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IT 그리고 국내 IT 닷컴 버블로 인해서 277포인트 코스피 기준이에요. 저점을 기록했던 이 코스피 차트가 2000년도에는 1066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의 최고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77포인트에서 지수가 4배 올랐죠. 사실 지수가 4배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게 700포인트, 800포인트 오른 거지만 지수가 4배 올랐다라면 종목별로 50배에서 100배가 오른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1000포인트였던 주가지수는 5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횡보를 했었죠. 이후부터 이 경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03년 4월달 한 560포인트 저점을 기준으로 이 이후에 조선주 랠리가 시작되었죠. 03년, 04년, 05, 06, 07년도까지 아시아 시장의 브릭스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의 이 중흥기, 부흥기였습니다. 단연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고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었고, 그 중국이 성장하면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덕을 보는 그런 시기였죠. 이 당시 때 미래에셋 펀드들, 그리고 한국투자, 이런 이 펀드, 뮤추얼 펀드나 주식형 펀드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지면서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의 힘도 굉장히 센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때는 미래에셋이 매수 창구에 뜬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거기에 달려들고 뭐 조선주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시기였죠. 이 당시 때 메인은 당연히 조선주였고요. 하지만 07년 11월 달에 2085포인트를 고점으로 1년 동안 금융위기의 레벨을 겪습니다. 금융위기의 저점이 892포인트인데요. 이 당시 때는 제가 이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부분인데, 당시에 혹시 일봉 주봉을 확대해 주신다면 07년 11월에 2085포인트를 기록했죠. 아마 이 당시 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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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5포인트를 기록하고 특별한 위기 없이 위기에 대한 징후보다는 경기에 대한 우려로 150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1500포인트. 그래서 빠지는 과정을 보면 1500포인트까지 굉장히 이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느슨하게 발생되면서 지수가 빠졌습니다. 근데 저 당시 때는 당연히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600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수 고점 대비해서 30%가 빠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큰 호황기 이후에 처음으로 30%를 빠졌는데, 이 당시 때 제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우리나라의 그 파생 상품 시장 상황이 글로벌 1위였어요. 이 당시 때 아마 매수 전용 계좌가 있었을 겁니다. 옵션의 매수 전용 계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물이나 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아마 최소 증거금리 10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옵션을 매수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수 전용 계좌만 만들어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넣어서 마치 최근에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했던 것처럼 그런 매매가 제 기억으로 파생상품의 거래량이 미국을 능가했었거든요. 그만큼 투기적인 포지션이 많았던 그런 시기이고요.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왔을 때 뭐 이런 일부 자금은행들의 파산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1400포인트에서도 뭐 반등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결국 14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깨진다라는 뷰가 없었지만 1400포인트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 1400포인트가 이제 1000포인트가 깨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시 08년도 아마 10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증권사 직원들이 매일 엎드려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1000포인트가 깨졌을 때 아무도 1000포인트가 깨질 거라고 예상 못 했었는데 1000포인트가 깨지니 그때 500포인트가 깨진다라는 뷰가 많았어요. 그 당시 때 굉장히 농객이었죠. 유명했던 미네르바 이런 분들이 시장의 그 중심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사태가 터지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였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시장은 그 달의 바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월봉의 타격이 너무나 아팠었죠. 이후에는 이 반등한 계기는 이제 연준의 시장에 대한 돈 살포, 그 이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헬리콥터 밴이라고 했었던 시기가 저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공조했었던 시기죠. 그렇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풀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하락은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였고, 이 당시 때는 반등, 다시 140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시기는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돈을 푼 효과 때문에 14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죠. 그리고 그 1400포인트 이후에 08년도 말부터 11년도 4월까지 약 3년 동안 실적 장세였죠. 차화적 랠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아차가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6배가 올랐다가 그 3만 원에서부터 다시 8만 원까지 3배가 올랐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화학, S-오일, 네, 뭐 금호석유. SK 에너지였죠. 예. 네. 그 당시 때는 금호석유 그리고 호남석유였을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호남석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화학정유. 이런 실적 장세를 거치고 난 이후에 11년도 8월 달 때 제가 이 당시 때 처음으로 깡통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언제요? 11년도 8월 달. 아, 네. 저 때가 이때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신용 계좌 깡통이 났던 시기인데,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었어요. 네. 강등됐었고, 이 실적 랠리를 마감하는 하락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때 하락은 보시다시피 월봉으로 두세 개의 마무리를 지었고,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박스피가 이어졌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보시면 굉장히 지수가 재미없었죠. 박스피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당시 때 실적으로 차화정의 실적 상승이 보여주었는데, 이 당시 박스피에는 코스피 종목들의 순이익이 60조, 70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들의 실적이 계속 박스권에 와 있기 때문에 주가도 2000포인트 가까이 가면 팔아버리고 1800포인트 오면 사고,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되었었죠. 그래서 16년도까지 굉장히 증시에 암흑기였습니다. 하지만 17년도 들어서면서 그 당시 때 이제 원래부터 유명했지만 더 팡이라는 업체 그리고 빅테크 업체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이 힘이 커지면서 이들이 서버에 투자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크게 쇼티지가 났었죠.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그 화성 라인에 투자를 하는 것에 넘어서 평택 공장을 지었던 P1, P2 공장을 지었고, 3N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기 시작한 시기가 17년도, 18년도에 빅테크 업체들의 랠리,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단연 박스피를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50% 가까이 되었었죠. 와. 실적이 예. 박스피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수도 박스피 상단을 뚫었었죠. 처음으로 아마 국내 순이익,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100조 원을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단연 지수도 박스권을 뚫고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슈퍼 사이클이지만 과잉 투자를 했던 것들이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사실 기존의 반도체 시장은 핸드셋, 핸드폰, 그리고 PC나 일반 가전용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서버라는 시장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반도체가 쇼티지 났고 대규모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서버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반도체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비트코인 상승까지 함께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사이클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서버라는 폼팩터에 대한 그 빅사이클을 경험해보지 못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다시 이 반도체 사이클은 하락을 겪게 되죠.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을 겪게 되니 아무래도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년도 말부터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18년도, 19년도 이 당시 때는 유동성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있었죠. 또한 그 여름이었는데 일본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먼저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에 미국의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자산 축소, QE가 아니라 QT를 실행했던 시기였죠. 하지만 시장이 굉장히 논란이 연준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하니 그 당시 때 18년도에 저점을 바닥을 잡는, 19년도에 바닥을 잡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었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코로나 위기까지 연준이 지금까지 금융 역사상 돈을 푼 돈들이 아마 3조 달러 정도가 됐을 겁니다.
연준이 이 탄생하고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 풀었던 돈들이 3조 달러였는데 누적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 해에 푼 돈이 3조 달러였거든요. 연준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누적했던 돈보다 큰 돈을 한 해에 풀었습니다. 당연히 그 유동성 효과가 이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었고, 코스피가 상승된 이후에 작년 초에는 일부 종목들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한데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어도 주가가 과하게 오르지 않는, 굉장히 이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적 장세에서 결국 시장을 꺼트린 건 이제 연준의 제스처 변화는 금리를, 우리가 뭐 YCC를 도입하고 뭐 중립금리를 건들지 않을 거야, 연준은 이 약속한 건 꼭 지켰어와 같은 코멘트들이 주였는데, 어느 순간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깊어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그리고 물류 차질, 결정적으로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기니 연준조차도 기존에 생각했던 베이스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과거와 지금과 저는 조금 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 2주 전까지 비슷했던 점은, 과거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을 때 충분히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이었고, 또는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CPI가 잡혔다라고 판단된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의 우려로 바뀌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라는 건 경기 침체의 우려 플러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두 가지 우려인데, CPI가 잡혔다라면 물가 상승의 우려는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순수한 우려만 남아있다고 봤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경기 침체의 우려 플러스 물가 우려로 확산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 그 연준이 그 점도표를 올리지 않은 그 시기까지만 가더라도 과거의 위기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리세션의 위기에서 다시 경기 침체의 위기로 왔다.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상황이 오래 된다라면, 계속 누른다라면, 절벽으로 밀어낸다라면 한 주체가 신용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신용 리스크가 발생되기 이전에 물가가 잡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그동안의 역사를 쭉 짚어주셨는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크게 경험하지 못했던 이벤트는 바로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사실 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큰 변수, 숙제로 앞을 가로막게 되면서, 이렇게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한 킹달러, 이 과연 킹달러가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끝날지, 아니면 무언가가 무너지기 전에 킹달러가 멈추게 될 것인지 물가에 달려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와,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인상의 정점이 내년도쯤에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올해 11월 정도면은 금리 인상의 정점 지난다고 보실까요? 점도표로만 봤을 때는 연말 연초죠. 근데 그 점도표의 레벨이 올라가 버린 게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제 CPI가 꺾여줘야 되고, CPI가 시장 추정치보다 하락을 해야 되고, CPI가 기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고 효과가 나타날 시기가 접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 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다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차트까지 확대해 주신다라면, 당시에 2000포인트에 있던 주가지수가 네.
어,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그리고 그 1400포인트에서 마지막 신용 리스크, 이 당시 20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한 방으로 굉장히 시장은 붕괴가 되었는데, 네. 근데 몇 달 지나고 나보면 다시 1400포인트까지 레벨이 왔습니다. 이는 사실 경기의 레벨로 본다라면 이게 없어도 되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신용위기가 발생되었기 예. 때문에 스파크가 한번 찍고 올라온 거죠.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가 이 일시에 한두 달 만에 찍고 올라온 상황인데, 네. 지금은 주가 지수의 레벨, 밸류에이션 레벨상 분명 저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이 한번 위기를 찍고 올라올 시기인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밸류에이션 점검을 해보면 지금 PBR 0.9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빠지면 이 PBR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예상 PBR 0.9배 아래인데 코로나 당시에는 0.6배를 찍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멈출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스파크가 아래쪽으로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이 절대적인 레벨만 보시면 현재 수준이, 차트를 길게 해주시면 과거의 박스권 박스피의 상단, 예. 박스피의 상단 수준까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당시 때 2010년도의 수준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했다라는 의미고, 이는 과거의 금융위기의 고점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 주가 수준 레벨. 그리고 밸류에이션 따져본다면 트레이딩 PB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워드 PBR이 아니라 현재 시점, 더 정확하고, 이건 내가 만약에 뭐 1조 원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0.8조 원의 기업을 사서 1조 원에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금성 자산 가치만으로도. 근데 과거 금융위기의 가장 최저점, 트레이딩 PBR의 최저점이 0.8배였습니다. 0.8배. 이게 지금 지수로 환산하면 2100포인트고요. 코로나 때 1400포인트를 갔었는데, 그 당시 때의 트레이딩 PBR은 0.6배였습니다. 이 0.6배를 현재 지수로 환산한다면 1600포인트 수준이 되거든요. 지금 거의 뭐 2100포인트까지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PBR은 과거의 금융위기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스파크가 튈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하느냐 마느냐 하겠죠. 이 러시아가 핵을 쏜다던가, 네. 또는 영란은행이 그 공격을 받는다든가, 또는 일부 유럽 국가가 무너진다라든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당시 때 1400포인트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되고 다시 이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에 수익을 거두었죠. 그리고 이 당시 때 주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제 기억으로 800포인트, 900포인트, 1000포인트가 왔을 때 주식을 살 수 있었을까요? 1000포인트 때 주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제 기억으로 자기 의도적으로 판 사람보다는 팔린 사람, 신용 때문에, 옵션 때문에 팔려서 내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만 얘기하고 다 같이 망하자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분들은 1400포인트, 이게 1000포인트까지 갔다가 1400포인트 왔을 때도 못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그 0.8배 수준에서 주식을 다 비운다는 건, 이게 0.8배 PBR에서 0.6배 PBR로 하락 베팅을 한다는 거 마찬가지인데, 저는 내 포지션이 선물 옵션 또는 신용과 같은 레버리지가 아닌다라면 지금 수준에서는 비울 필요는 없다. 굉장히 좀 단호한 좀 부사를 사용하고 싶은데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 1000포인트가 깨졌는데 지금 1000포인트 깨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단순 지수만 비교하는 건, 과거에 삼성전자가
돈을 벌고 투자하고 현금이 바닥나 있었던 상황의 PBR과 지금 돈이 계속 쌓이는 과정에서 투자하고 여유 현금 100조 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PBR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포인트가 깨진다라는 건 뭐 내가 굉장히 하락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PBR이 0.4배 수준을 간다라는 건데 그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아무리 까먹는다고 계산하더라도 단순히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1000포인트 깨졌어.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온다라면 1000포인트가 깨질 거야는 저는 너무 그 공포감을 자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어떻게 이 위기가 극복이 될 것이냐 실적으로 보여주는 건 분명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실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럼 네. 선행적으로 이 중앙은행이 언제 제스처를 바꿀 것인가 또는 이런 킹달러가 언제 바뀔 것인가 결국 전제 조건은 물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만약 위기일 수도 있겠죠.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가 될 네.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지속된다라면 만약 미국은 살만한데 특정 국가가 무너졌다 예. 또는 특정 은행이 무너졌다 근데 물가가 안 잡힌 상황이다라고 하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물가가 안 잡힌 상황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 겨우겨우 잡고 있었던 물가에 부채질을 해주는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더욱더 심했던 이유는 겨우겨우 물가를 잡고 있는데 영국에서 돈을 풀려는 제스처가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나는 굵고 짧게 맞고 싶은데 굵고 길게 때리려는 현상이 보여져서 시장이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만약 물가가 잡히지 않은데 뭐 신용 리스크가 발생되었다 또는 뭐 다른 리스크가 발생되었다 그럼 이건 과거 위기와 다른 게 돈을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8년부터 이어져 오던 돈을 풀던 그런 역효과가 한 번에 큰 매로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반대로 물가가 10월 13일이죠. 그 9월 CPI 발표가 그게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것만 보여준다라면 이번 위기는 다시 한 번 더 유동성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계속 시장의 공포심을 부각시키는 그런 위기들이 많지만 가장 큰 핵심 지표는 물가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밸류에이션보다도 이러한 상황들이 좀 더 위기로 치닫게 될 수 있는 이슈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글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자,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지 시간 13일 발표되는 9월 CPI가 될 거라고 합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지수 강하게 반등하는데 네이버가 급락하네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